예, 안녕하십니까. 양욱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이 북핵의 위험과 그 다음에 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4차 핵실험, 그 다음에 5차 핵실험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5차 핵실험의 의미는요, 과거 1차, 4차 핵실험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왜 그러냐면 1차부터 4차까지는 핵 물질을 가져다 놓고 내가 정말 얘를 제대로 폭발시킬 수 있는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증폭핵 분열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수소탄을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제품화가 되기 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의 핵실험 모습들을 봤을 때 북한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말들 자체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소형화, 크기가 작아야 된다. 경량화, 가벼워야 된다. 다종화, 탄도의 종류가 다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핵탄도의 종류가 다양하다. 즉 핵폭탄의 자체가, 그래서 핵폭탄이 우리가 1세대 핵폭탄이라고 부르는 원자탄이 있는 반면 파괴력이 거의 수백 배 수준에 이르는 수소탄,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2세대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종화라는 것은 1세대인 원자탄뿐만 아니라 2세대 수소탄까지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과정의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1차부터 4차까지는 소위 경량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가볍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서 미사일이나 폭탄에 장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적인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5차 핵실험은 핵탄두의 폭발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표현하는 말은 규격화 표준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규격화와 표준화라는 말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생산하는 과정에서 규격화 표준화를 한다. 이거는 이미 제품을 양산할 때 나오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핵폭탄을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5차 핵실험이 핵탄두를 터뜨려 봤다. 규격화 표준화된 핵탄두를 터뜨려 봤다라는 것은 바로 이 규격화 표준화된 핵탄두를 북한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발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이 핵의 투발 수단을 북한은 미사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미사일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장착할 탄두의 어떤 능력을 실험을 해서 이게 성공을 하면 이제 양산에서 미사일에 장착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북한이 지금 이렇게 소위 개발을 하고 있는 이 5차 핵실험 때 터뜨려본 이 탄두의 성능 자체가 어떨 것이냐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파괴력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이제 리터 진동계, 그러니까 이 지하에서 이제 핵실험을 하면은 이 어떤 이 충격파에 의해서 이제 지진파로 이제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감지를 하는데 진도가 5.04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걸 파괴력으로 환산하면 10킬로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괴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킬로톤이라고 하면 킬로가 뭡니까? 100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킬로톤이면은 10,000톤의 파괴력이란 겁니다. 근데 그럼 뭐의 10,000톤의 파괴력이냐? 우리가 군용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 폭탄의 대표적인 존재인 TNT 10,000톤이 터진 그런 파괴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10킬로톤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인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10킬로톤은 뭐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인류가 겪었던 최초 핵폭발을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던 바로 이 핵폭탄을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이 이제 그 리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폭탄이 팻맨이라는 두 가지 폭탄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이 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15킬로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이 21킬로톤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5킬로톤 기준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15킬로톤의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어떤 파괴력을 보여줬느냐. 일단 16만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추가적으로 또 뭐 20만 이상이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은 16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폭탄이 터진 다음에 이후에 낙진 피해까지 포함을 해서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엔 더 많아지긴 합니다만은 무려 16만 명의 사망을 기록을 했고요. 거의 뭐 중심에 수 킬로미터 지역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예 지역 자체가. 이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15킬로톤이다. 그런데 북한이 성공을 한 핵탄두의 파괴력이 10킬로톤이다. 15킬로톤과 10킬로톤 차이가 좀 나 보이죠.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이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한 수백 미터 정도의 거리가 조금 더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10킬로톤이 폭탄이 아니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핵폭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핵폭발의 능력이라든가 혹은 현대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폭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파괴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파괴력은 어떻겠느냐. 보통 우리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전략 핵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수소폭탄이 그 중심이 되고요. 파괴력은 메가톤급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킬로톤, 30킬로톤의 이러한 폭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술핵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한 지역, 뭐 우리로 치면은 어떤 일개 동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넓은 지역에 한 대여섯 개 구 정도의 지역에, 서울로 치면요, 이런 낙진 효과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나, 이 자체가 한 나라를 완전히 절멸시켜버릴 정도 능력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여기에 비해서 그것의 한 거의 100배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메가톤급의 폭탄이 터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도시 하나가 전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북한이 갖고 있는 폭탄은 아무리 높게 평가를 하더라도 전술 핵폭탄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전술 핵폭탄을 일단은 개발을 했구나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킬로톤이라는 파괴력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의 북한의 기술력으로 만들 핵탄두,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이 얼마 이제 올해 초에, 그러니까 2016년 한 3월 정도에 이런 동그란 미러볼 같은 데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서서 환하게 웃는 사진들이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그란 미러볼 같은 것이 사실 그게 핵탄두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두가 그 정도 크기의 탄두를 북한이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북한의 기술력으로 얼마 정도의 핵무기를 썼을까? 여러 학자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는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한 25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을 해서 이걸 터트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5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집어넣고 폭발을 시켰는데 파괴력이 10킬로톤이 나왔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고농축 우라늄의 파괴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1파운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람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뭐 한 450g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 무게일 겁니다. 1kg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500g도 안 되는 무게입니다. 그 1파운드가 제대로 이 핵 분열을 일으켰을 때 나오는 파괴력을 8킬로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10킬로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고농축 우라늄으로 치면 핵물질로 친다면은 0.56g 킬로그램 정도, 그러니까 560g 정도의 그 파괴력, 이 핵물질만이, 우라늄만이 핵 분열을 제대로 일으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뜻이 뭘까요? 결국은 북한도
이런 이 핵 물질을 아직은 제대로 분열을 시키고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5kg 중에서 불과 그 0.5kg 정도가 광동안이 파괴를 일으켰다. 그래서 파괴력이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 북한이 충분한 핵탄두의 어떤 노하우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이제 북한이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 됐다 이제 별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탄두, 이 기폭장치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핵물질의 효율을 다 끌어낼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25kg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전부 다 폭발을 시킬 수 있을지 분명히 고민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핵탄두 자체 하나가 파괴력이 수백 킬로톤에 이르는 폭탄도 북한이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낸다면은 충분히 보유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북한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웃고 만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자,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6차,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더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이 핵융합까지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수소탄을 하기 위한 그런 핵실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방관하면 할수록 이러한 상황은 심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이 대략 플루토늄은 40kg 정도, 그 다음에 우라늄은 한 200에서 300kg 정도가 되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핵탄두의 숫자로 환산을 했을 때 대략 한 15개 정도 이상의 핵탄두가 지금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 갖고 15개 정도 핵탄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요, 북한이 만약에 기술을 늘려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25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써서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5kg 아니면 10kg만 갖고도 충분하게 그 파괴력을 끌어낼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10kg 정도만 갖고도 뭐 30킬로톤 이상의 파괴력 내는 거는 솔직히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기술이 개발되면은 이 핵탄두 자체가, 그러니까 핵물질이 안 늘어나도 탄두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도 계속 핵물질의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말 핵시설 계속 가동하면서 폐연료병을 꺼내서 그 폐연료병에서 플루토늄 추출해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 지그프리테커 박사가 확인을 했다던 그 1000여 개 이르는 원심분리기 시설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연간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kg 정도의 우라늄을 계속 생산해내면 그러면 핵폭탄 탄도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뭐 연구소에서도 북한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북한이 2020년까지 가질 수 있는 핵 물질의 양을 핵 탄도의 숫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중간 성장일 경우에는 한 50개 정도의 탄두, 그 다음에 고도로 성장할 경우에는 100개 정도까지 핵탄두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00개까지의 평가는 좀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뭐 물론 그게 그 연구에서도 그렇게 이게 고도 성장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한 50개 정도까지는 그 상황이 허락하고 노력에 집중하는 한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늘상 통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평화를 얘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과연
핵탄두 50개를 가진 나라와 통일이 가능할까요? 평화 통일이 가능할까요? 핵탄두 50개를 가진 나라가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탄두의 위협 자체는 이제 이미 뭐 8분 후선, 9분 후선 다 지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그럼 뭐 탄두가 있는 건 알겠다. 뭐 그 탄두를 가지고 뭘 어떡할 거냐. 탄두가 여기에 날라와야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날라와야지 이게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그게 투발수단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발수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요, 이 투발수단이 내려온 그 역사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핵무기가 개발됐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이 어떤 형식으로 떨어졌죠? 핵폭탄이죠. B-29라는 거대한 폭격기에다가 핵폭탄을 장착을 해서 떨구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냉전 초기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B-52 같은 폭격기들,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죠. B-52 폭격기. 그런 것들이 사실 존재하는 임무는 뭐냐면 이 폭격기로 핵 초계 임무를 했습니다. 핵 초계가 뭐냐, 핵 순찰이 뭐냐 하면은 폭격기에다 핵폭탄 잔뜩 실은 다음에 공중에서 내내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거나 혹은 내가 공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곧바로 가서 폭탄을 떨구고 와서 적을 절멸시키겠다라는 계획인 겁니다. 당연히 미국이 핵폭격기를 띄우니까 소련도 핵폭격기를 띄워서 여기에 대항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50년대 이제 중반까지의 일이었는데,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호의 발사가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죠. 이게 성공을 하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류를 우주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일종의 자존심 싸움으로 바뀐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게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인공위성을 소련이 먼저 개발을 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인터컨티넨탈 벌리스틱 미사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주공간 밖으로 뭔가 물체를 들여보내서 얘를 제어할 수 있다면은 얘를 다시 대기권 내로 진입시키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목표에 떨어져서 그 목표에서 그게 정확히 명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떨어진 것 자체가 인공위성이 아니라 핵폭탄일 때, 핵탄두일 때, 이게 바로 핵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그 소련의 초기의 ICBM들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소유주 미사일 그대로입니다. 소유주 로켓 그대로입니다. 소유주 로켓 설계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핵탄두만 장착하고 발사를 한 게 그게 초기 ICBM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화들짝 몰랐죠. 그래서 미국도 ICBM 개발에 열심히 나서는 한편이요.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미국이 아니겠죠. 미국이 새로운 수단을 생각을 해냅니다. ICBM 개발은 물론 뒤처졌지만 열심히 쫓아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련보다 먼저 성공을 시킨 게 뭐냐면 바로 SLBM입니다.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렇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를 해서 공격을 하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갖는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서 ICBM 같은 경우는 지상의 기지에서 보통 발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로켓 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켓 발사하고 마찬가지로. 로켓 발사하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엄청나게 커다란 높은, 예를 들어서 발사체가 뭐 한 20m다. 그러면 한 30m 넘는 이런 커다란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미사일을 그러니까 로켓을 장착을 한 다음에 막 연료 같은 거 채우고 해가지고 팍 쏴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ICBM도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면 ICBM 자체를 지하화 시켜서 발사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지상에 그런 발사를 세워놓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표적이 되죠. 그러니까 지하에 사일로를 만들어놓고 지하에서 발사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게 일단 ICBM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ICBM의 지하기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 위치를 알죠. 거기를 공격하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욱더 생존성이 좋은 것은 이동하는 것이고, 근데 이동하는 것도 지상에서 이동하는 차량도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보고 공격하면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뭐냐? 바로 잠수함에 집어넣어서 물속에서 가면 이거는 도저히 탐지도 어렵고 충분한 어떤 대응 수단이 된다라고 해서 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핵 전력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데요.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략 핵 폭격기, ICBM, 그리고 SLBM 이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핵 투발 수단의 대표적인 모습들인데,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배낭이라든가, 뭐 아니면 핵포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이런 이 핵의 3요소가 준비가 된다면은, 인류가 그런 걸 활용해 왔다면은, 북한이라고 활용하지 말란 법이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러한 핵 전력의 3요소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 폭격기, 전략 핵 폭격기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과거에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도 이제 유사한 것이 있었는데, 프랑스는 정확히는 폭격기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략 핵 폭격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세 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밖에 없고, 결국 항공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대형의 항공기를 제대로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북한의 경우 특히 이렇게 경제력이 취약하고 항공력이 약한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항공기를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항공기 가운데서 가장 이제 어떤 폭격기 가운데서 가장 큰 게 IL-28이라고 하는 이제 일류신 28이라고 하는 폭격기가 있는데, 이 폭격기만 하더라도 핵 탄두를 장착하고 공격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기껏 해봐야 한 2, 3톤 정도밖에 폭장량이 되지가 않고요. 내부 폭탄창도 작아서 커다란 탄두를 장착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공군력 자체는 북한에 대해서 비대칭적입니다. 즉 대한민국 공군력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격기로 뚫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 북한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 탄도미사일, 즉 ICBM과 SLBM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